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5주차 강의 제어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변수와 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변수는 뭐였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하는 각종 데이터들, 그 문자든 숫자든 뭐 리스트 뭐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단가 이제 담아두는 그런 것을 이제 변수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웠어요. 데이터 타입, 파이썬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문자열, 그리고 숫자,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사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린 타입,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그런 불린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이나 뭐 리스트,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인덱싱과 슬라이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인덱싱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어떤 집합 개념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각각을 자동으로 이제 번호 매김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주의할 점은 컴퓨터가 인덱싱을 할 때, 그러니까 원소들에 대해서 번호 매김을 할 때 0부터 시작한다. 숫자 0부터 시작한다는 게 주의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번호 매김이 되어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필요한 원소들만 추출할 때는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인덱싱된 번호를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원소들을 추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문자열과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였고, 딕셔너리는 뭐가 좀 달랐냐면 인덱싱 되는 게 숫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숫자로 된 인덱싱 번호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직접 입력한 거죠. 그래서 뭐 인덱싱 된 데이터가 이제 뭐 이름 혹은 뭐 나이 뭐 이런 것들로 인덱싱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값, 뭐 나이라고 된 인덱싱된 그 값은 뭐 숫자 20, 뭐 이름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 이름, 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키 밸류 이렇게 쌍으로 이어진 점에서 리스트와 문자열에 좀 차이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슬라이싱 할 때도 우리가 뭐 숫자로 딕셔너리의 경우엔 숫자로 슬라이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인덱싱된 어떤 뭐 나이 혹은 이름 뭐 이런 데이터를 호출해서 그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는 거였죠. 네, 이런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변수란 무엇이고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제어문이에요. 제어문은 뭐냐면은 어, 크게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될지에 관한 그런 구문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문을 뭐 제어문을 만나면은 컴퓨터한테 너 이거 반복해서 작업을 해. 혹은 뭐 이런 구문을 만나면은 뭐 이렇게 행동해. 라고 조건을 달아주는 이렇게 그런 구문을 이제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크게 제어문 안에 있는 2가지 종류의 제어문을 배우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if 절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반복문 for과 while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반복문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제어문을 프로그래밍 하면은
컴퓨터가 우리가 제어문을 쓴 대로 이제 컴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코드, 그러니까 제어문 코드에 따라서 하위 코드를 실행할 건지, 하위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이제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특정 조건에 따라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반복 작업을 지속해 라고 하는 게 반복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요 조건문, 요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 조건이 특정 조건이 참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건문에 해당하는 하위 코드를 실행하고 만약에 조건문을 봤을 때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동작을 종료해라. 이렇게 어떤 갈래가 생기게 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코드의 흐름에서 어떤 갈래를 만드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건문이 무엇이고 조건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조건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가 입력한 조건문을 평가해서 그 평가한 결과가 참이면은 아래 블록을 실행하고 아니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조건문은 크게 if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배울 조건문은 if 조건문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래서 if 조건문은 우리가 입력한 그러니까 컴퓨터 보고 너 이 조건을 평가해라고 한 그 조건문이 참이면 어떤 특정한 코드 블랙을 실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맨 앞에 먼저 if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한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너가 알아서 판별해 라고 하는 조건문을 이렇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식이라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콜론을 이렇게 찍어요. 콜론을 찍고 만약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아래에 있는 요 들여쓰기가 된 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행할 코드가 문장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인 경우에는 뭐 두 가지를 모두 다 실행하고 뭐 아니면 더 많은 코드 뭐 만 줄, 2만 줄 되더라도 위에 조건이 참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요 조건문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다 실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자, 먼저 조건문 중에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라 라고 하는 그 어떤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이것은 반드시 참 또는 거짓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조건식을 입력해야 돼요. if 다음에 입력하는 이 조건식은 항상 참 거짓으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타입 중에 불린 데이터 타입이 항상 이렇게 출력되는 조건식을 입력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변수를 할당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할당하는 거, 데이터에다가 만약에 물티슈 뭐 이렇게 데이터 물티슈라는 문자열을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거죠. 요거는 할당하는 그런 식인 거고,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물티슈냐 이렇게 해서 등호를 하나 더 썼죠. 그래서 데이터가 물티슈랑 똑같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먼저 데이터에다가 물티슈를 할당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라는 요 변수는 물티슈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도 실행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지금 데이터에는 물티슈라고 하는 문자열이 할당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등호를 하나 더 쓴 이 식은 이제부터는 조건식인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이 등호가 두 개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출력되는 결과가 true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서 등호가 하나가 더 추가됐을 뿐인데, 요 출력되는 값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연산자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는 변수에다가 뭔가 할당하겠다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연산자를 쓴 거고, 여기 등호 두 개를 붙이면 얘 앞에 있는 변수와 뒤에 있는 데이터가 같니 다르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면은 요 등호 두 개 있으므로 얘 두 A와 B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얘 A와 B가 똑같으면은 이제 true를 참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만약에 같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되냐면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만든다는 것은 컴퓨터한테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해 라고 할 때 조건식을 사용한다는 거는 요렇게 등호 두 개를 써서 물티슈인지 확인을 해라 라고 요렇게 입력하는 게 조건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문 뒤에는 반드시 요 콜론 기호를 넣어줘야 돼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뭐 반복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컴퓨터한테 요게 어떤 특정한 제어하는 구문이야 를 알려줄 때 이렇게 콜론을 항상 씁니다. 반복문이든 조건문이든 뭐 아니면 함수 기능을 하던 간에 뭐 특정한 컴퓨터한테 제어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콜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같은지 평가하고,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조건이 참인 경우 수행할 문장을 아래에다가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조건문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 참이었을 때 실행할 코드를 기입할 때는 항상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들여쓰기를 할 때는 이제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들여쓰기 없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A는 들여쓰기가 없는 부분 뭐 요렇게 해서 되는 게 들여쓰기 없는 거고, 만약에 들여쓰기를 여기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조건식이 있고, 이 조건 데이터가 물티슈랑 똑같다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 위 조건은 참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보죠. 그리고 요 두 개 조건식을 다 드래그해서 Alt Shift E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위 조건은 참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실행됐냐면 처음에 if를 만났어요. 컴퓨터가 if를 만나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인식하기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어문 중에서 조건문이 작동을 해야 되는구나를 컴퓨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컴퓨터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지를 여기 이 조건식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를 비교하는 연산자,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 요 비교 연산자가 등호가 같니 다르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 A와 B가 같니 다른지를 컴퓨터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연산 결과가 참이네. 참이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참일 경우에 실행할 코드들은 이제 들여쓰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게 if 조건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 실행해야 되는 코드구나 하고 여기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같은 간격으로 조건문 아래 코드들이 두 줄 이상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코드 블록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같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지금 요 아래 줄에도 같은 코드 블록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참이면 요 두 줄, 하위 두 줄은 다 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같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요 애들을 코드 블록이다라고 해줍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세 줄이든 네 줄이든 상관없이 참이었을 때 실행하는 하위 코드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조건문이 같냐 다르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등호 두 개를 쓰면 같다, 두 개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느낌표를 쓰고 등호를 쓰면 두 개가 다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느낌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조건식이 어떻게 연산되는지 한번 이렇게 여기 부분 조건식 부분만 드래그해서 실행해 보면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A와 B가 다르니라고 물어봤어요. 다르니라고 물어봤는데 A와 B는 물티슈 데이터에 물티슈로 할당되어 있으니까 같죠. 그러니까 다르냐고 물어봤으니까 아니 이건 다르지 않고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거짓 false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 조건이 거짓이므로 이 조건문 요 조건식 아래에 있는 요 코드 블록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위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만 요 코드 블록이 실행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교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문자열만 했는데 이번에는 숫자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쓰면 따옴표를 넣으면 문자열, 얘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글자인 숫자 1인 거죠. 글자예요, 얘는. 그게 아니라 따옴표가 없으면 숫자 이렇게 하면 숫자 5죠.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숫자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숫자 5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10보다 작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랑 두 개를 비교하는데 A가 B보다 작니? A는 지금 5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죠. 숫자니까. 자, 우측에도 숫자니까 같은 데이터 타입이니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자, 비교를 해봤더니 A가 B보다 작네를 만족하니까 참인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이니까 이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등호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5가 10보다 크니?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죠. 거짓인 거죠. 거짓이다 보니까 이 코드 전체를 실행했을 때 요 조건식이 거짓이므로 이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요 등호는 초과인 개념만 하는 거고 만약에 크거나 같니?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이렇게 위 조건을
만족함으로 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요거 등호 같니라고 물어보는 등호를 같이 입력해 주면 이상이라고 하는 이상 A는 B 이상인 개념인 거고, 등호가 없으면 A는 B 초과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크거나 같음, 작거나 같음, 혹은 A가 크거나 같음, 이렇게 특정 조건식에서 A와 B 두 가지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예제가 하나 있네요. 기본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숫자 10을 입력해 놔요. 그런 다음에 B라는 데이터에 숫자 5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했냐면 만약에 A와 B를 더한 값이 15, 10, 16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건식을 쓰는데 여기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 앞에 있는 거 A와 B를 모두 더한 값, 이것도 하나로 출력되죠. 자, 위에 코드를 실행하고 A와 B 두 개를 더하면, 자, 15라는 값이 여기 크게 A에 있는 거고, 자, 16이라는 값이 B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는데 16 B보다 A가 작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대문자 A에 할당된 값은 A와 B, 소문자 A와 B 두 개를 더한 값 15니까 16보다 작음으로 참이 출력되고, 그래서 아래 있는 코드 블록이 이렇게 실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정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컴퓨터를 제어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else if 그리고 else, 이렇게 두 가지 조건문이 더 있습니다. 자, else if는 뭐냐면은 if문 다음에 쓰는 건데, 자, if 절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썼던 이 if 문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혹시 이 다른, 자, 여기를 조금 코드를 수정해서 만약에 10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으면, 자, 여기 A 플러스 B는, 자, 거짓이죠. 이랬을 때 다른 조건을 만족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와 B가 16보다 작니? 네, 그것은 10보다 크지만 16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은 어때?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자, 이 조건 여기를 만족하지 않으면 요 조건은 어때? 요걸 실행해 봐. 요걸 조건을 평가해서 만약에 여기가 참이면 이 조건을 실행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 전체를 실행해 보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조건식은 실행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 조건은 false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요 if 조건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은 실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요 else if 구문, 여기 조건식은 뭐냐면은 a 더하기 b 15죠. 15가 16보다 작니? 네, 요거는 조건을 만족하므로 요 else if 조건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은 실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나만 입력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건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여러 컴퓨터한테 여러 분기를 나누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해 라고
컴퓨터한테 뭔가 명령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else if 구문을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 else if 구문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버튼 누른 게 2층이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거죠. 어떻게? 무게 추가 엘리베이터에 달려 있는 무게 추가 2층 높이까지만 움직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층수 버튼을 눌렀을 때 2층이 아니라 여기가 3층인 경우 3층이면 무게추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려오게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경우를 다 층수별로 나눠 놓고 그 층수에 따라서 이게 무게추의 높이를 맞출 때 이런 조건식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갈래들 컴퓨터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라고 만들어 주는 게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갈래 분기를 만들기 위해서 if문하고 다른 경우 else if 구문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else는 그러면 뭐냐? else는 뭐냐면은 자, 여기 코드를 또 바꿔 보겠습니다. 자, 14가 됐죠. 자, A 더하기 B는 15니까 10보다는 작죠. 자, 여기도 코드를 바꿨죠. 14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15니까 14보다는 작죠. 그래서 여기가 14보다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else는 뭐냐면은 자, 여기는 특별하게 조건식을 주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if문을 썼을 때 이 경우 모두 다 만족하지 않으면 남은 경우가 있겠죠. 남은 경우의 수 모두 이쪽으로 실행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10보다도 크고 14보다도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나온 if문도 만족하지 않고 else if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남은 거는 다 여기 와서 실행을 해라. 이렇게 남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조건식을 달아주지 않더라도 남은 모든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컴퓨터한테 제어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다시 엘리베이터에 비유를 해보면 자, 여기에 사람이 누른 버튼이 1층이니 뭐 버튼 요게 1층 뭐 이렇게 해볼게요. 2층 이렇게 해서 쭉쭉쭉 else if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뭐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뭐 어떤 층을 누른 게 아니라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경비실에 호출해 뭐 이렇게 실행하게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else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여러 분기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lse if와 else는 반드시 if 조건문을 쓸 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제어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else if, else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if 조건문은 하나 말했죠. 자, if와 else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if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되는 경우는 이 if 다음에 나오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요게 실행되고 만약에 else if가 실행되는 조건은 이 위 조건문 2가 참이고 그리고 이 위에 if 조건문 이것이 거짓인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else가 실행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위의 조건문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을 때 그때는 요렇게 else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else는 조건문, 조건식이 따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도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감자라는 문자열이 담겨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컨텐트가 고구마랑 똑같니? 라고 물어봐서 만약에 참이면 그것은 고구마다. 그런 게 아니라 컨텐트에 담긴 변수가 양파면 그것은 양파를 출력해라. 그렇지 않고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감자다.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코드를 우리가 배웠던 조건문을 가지고 퀴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퀴즈는 뭐냐면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아요. 그 입력받은 값이 문자열이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안녕하세요인 경우에 화면에 반갑습니다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외에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안녕하세요 말고 다른 값을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인사를 먼저 하세요 라고 조금 뭐라고 하죠? 이게 예의 없는 그런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함수는 input이었죠. 자, input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운 거 참고해서 사용자한테 뭔가 값을 입력받고 그거를 어디엔가 변수에다 저장해 놔야겠죠. 그래야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컴퓨터한테 저장해 놓고 그 값이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때 필요하니까 그 변수를 다시 호출해서 조건문에 넣어서 이 조건이 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참이라고 하면 어떤 코드를 실행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지 않고 다른 값을 입력받았을 때는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else if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if와 else if 같은 경우에는 자, 들여쓰기가 없죠.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자, if 조건문 안에 들여쓰기가 돼 있고 코드 블록이 하나 있죠. 그러면은 이 들여쓰기 된 거는 위에 되게 if 조건문의 종속적인 거예요. 이 if가 참일 때만 실행하는 거고 자, else if가 나온 거는 자, 같은 if 대등한 위치에 있죠. 요 말은 뭐냐면은 위에 if 조건문이 거짓인 경우에 자, 여기 들여쓰기가 없는 요 같은 if절에 위치한 요 else if를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위치에 따라서 이 코드가 종속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들여쓰기가 하나 돼 있고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건 좀 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자, A와 B를 더한 값이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위 조건이 참이므로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겠죠. 그런데 자, 여기 안에 또 if문을 또 쓸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위 조건문이 참이면 그 안에서 코드 블록이 실행되는데 자, 그 코드 블록이 실행될 때 또 조건문을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16보다 작니 이렇게 하면 자, 요 조건문을 또 실행하겠죠. 네, A 더하기 B는 15이며
16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실행해 보면 두 가지가 모두 출력이 됐는데, 첫 번째는 a 더하기 b가 15니까 이 조건이 참이므로 이 값은 참입니다가 실행됐고, 자, 위 조건이 참이므로 여기 코드 블록 이 if 첫 번째 if 문 안에 있는 코드 블록 위치에 있는 두 번째 if 문이 실행됐죠. 자, 여기가 실행되면서, 자, 이 두 번째 if 문도 조건이 참임으로 판명이 됐으니까 이 if 문 안에 있는 요 구문 내 15 a 더하기 b는 15이며 16보다 작습니다가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여쓰기에 따라서 이 조건문의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 어디에 종속되는지 요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들여쓰기 밖으로 되어 있으면, 자, 결과 출력되는 값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자, 얘는 이 조건문은 위 조건이 참이므로 요 코드 블록이 실행됐죠. 자, 그럼 더 이상 여기서 뭐 else if가 있다거나 else if 조건이 있다거나 하지 않죠. 네, 여기서 조건이 추가적으로 더 없으니까 이 위 조건문은 여기서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조건문이 들여쓰기가 이 if문이랑 같은 위치에 하나 더 있죠. 그러다 보면 요 두 개의 조건문은 이제 별개인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 이 위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자, 이렇게 바꿔보면 그 결과를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죠. 이 말은 뭐냐면은 위 조건이 참일 때만 이 코드 블록 이 아래에 있는 게 실행되지만, 자,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자, 위에 있는 조건문은 실행이 안 됐지만 아래에 있는 이 조건문은 이 조건을 만족함으로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렇다는 뜻은 이 조건문이 위에 있는 조건문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다를 알 수가 있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위에 있는 if문과 아래에 있는 if문이 대등한 들여쓰기 위치에 있으므로 이 위와 아래에 있는 이 if문은 별개인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여쓰기냐, 들여쓰기가 되어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실행하고 그렇지 않고 이 여부가 결정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 조건문에서 if 조건문에서 논리 연산자가 무엇이냐면,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and랑 o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조건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렇게 하나씩만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자, 얘가 더하기가 15이고,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이때는 참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조건도 참이고, 그 다음에 and 논리 연산자로 또 이어져 있는 요 조건식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모두 다 참인 경우 참으로 출력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해보면, 자, a가 10이므로 b보다는 작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참인 경우죠. 그래서 요 조건식 두 개를 모두 만족하냐, 그거를 and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짓으로 판명되니까, 거짓으로 판명돼서 요 아래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a가 b보다 크냐, 요게 참이므로 a와 b 앞에 있는 조건식 두 개가 모두 다 참이므로 여기 있는 코드는
참입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and는 언제 쓰냐? 앞에 있는 조건식과 뒤에 있는 조건식 모두 다 참인 경우에만 요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해라 라는 거고, 자, or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고, 여기서 보면 참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or도 똑같이 다 아래에 있는 코드 이 조건식이 참이므로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게 되는데, 5월은 뭐가 다르냐면, 자, 얘를 한번 바꿔 볼게요. 자, a가 b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 요 값을 비교함으로 거짓이죠. 그렇지만 위 두 개를 5월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넣어서 실행해 보면 참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a 또는 b 중에 참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으로 하겠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and는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 모두 다 참인 경우를 참으로 하겠다는 거고, 5월은 자,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으로 하겠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 논리 연산자에 따라서 참과 거짓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참인 경우, 그래서 아래에 있는 조건문이 실행되게 하는 것이고, 요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문에 관한 내용이고, 자,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퀴즈는 뭐냐면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input 함수를 써야겠죠. input 함수가 있는데 해당 값에 100을 더하래요. 100을 더해서 계산하고, 그 계산한 값이 150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값, 어떤 값 더하기 100이 100 했을 때 150보다 크면 그 계산한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150 이하인 경우에 값이 부족합니다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input 함수를 쓰면 사용자가 이렇게 타이핑한 값을 다 문자열로 받아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input하고 값을 입력하세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실행을 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됐죠. 그거는 input 함수 안에 여기다가 안내 메시지를 입력한 거고, 제가 만약에 10 이렇게 입력하고 10을 입력했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number라는 요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냐면, 자, 10 이렇게 출력되겠죠. 제가 입력한 값을 number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 number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number라는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숫자 10을 입력했지만, 자, str은 뭐예요? 문자열 스트링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10을 입력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조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열로 바꿔서 화면 값을 넘겨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열은 어떤 문자 더하기 그 숫자의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수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글자로서의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의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것들을 숫자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진짜 컴퓨터에서 숫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int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number 2라고 할게요. number 2는 number 값을 받아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int로 바꿔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넘버 2는 지금부터 숫자인 타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숫자 5를 입력했을 때 첫 번째 넘버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문자열인데 그거를 int 함수를 쓰니까 두 번째 넘버 2에는 인티저 정수형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 이렇게 해서 숫자형으로 바꾸던가 바꿔서 퀴즈를 푸시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변수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던가 요거는 자유롭게 하시되 아무튼 인풋 함수를 써서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을 때 문자열로 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수형으로 잘 바꿔서 어떤 계산을 하셔라 수 계산을 하셔라 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뭐냐면은 자, 시퀀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리스트나 문자열 등 어떤 반복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것들을 각 요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게 제어문이에요. 제어문 중에 반복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리스트나 문자열을 시퀀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 집합 개념이었어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소 뭐 A, B, C, D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었는데 자, 우리가 각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A, B, C, D 뭐 이런 원소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A일 때는 뭐 이렇게 작업하고 B일 때는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왜 그런 반복 구조를 가지게 되냐면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의 집합이 문자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반복문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집합 개념의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정 횟수만큼 코드 블록을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r 반복문이에요. 자, for 반복문은 뭐냐면은 각 요소를 특정 횟수만큼 반복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특정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for 반복문을 써요. 그렇지 않고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while문을 쓰는 거예요. 자, 리스트나 문자열. 자, 길이가 정해져 있죠. 길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for문을 쓰는 겁니다. 자, 리스트.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A, B, C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의 길이는 원소의 개수는 총 3가지죠. 자, 그랬을 때 그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3번까지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반복을 해야 되는 횟수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게 for문입니다. 자, 그래서 for문은 기본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if와 마찬가지로 앞에 for를 쓰고 그 다음에 변수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in을 쓰고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쓰고 콜론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들여쓰기를 하고 변수가 자료에 데이터가 할당되는 동안 수행할 문장, 코드 블록이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말로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얘는 1, 2, 3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2, 3 이렇게 있는데 자, for문의 기본 구조를 한번 써 볼게요. 자, for를 쓰고 변수를 써야 된다 했죠. 자, 변수의 이름은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고 a라고 해도 되고 i라고 해도 되고 얘는 뭐냐면은 자, 변수니까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i죠. 컨테이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in을 씁니다. in을 쓰고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 이렇게 풀어서 써져 있는데 자, numbers 우리가 이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 1, 2, 3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콜론을 이렇게 찍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여쓰기를 한 후에 이 for 반복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냐면 컴퓨터가 읽기에 for를 만났으니까 어떤 특정한 작업이 반복되겠구나를 컴퓨터가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수 i라는 애를 만났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지금부터는 어떠한 원소들이 담길 때마다 이 i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담아두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보기에 어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 넘버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i에다 하나씩 담으면 되겠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요 작업이 반복되는 동안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면 되겠구나. print i 요 i에 담긴 거를 하나씩 출력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 컴퓨터가 첫 번째 반복 작업을 했을 때 화면에 i라고 하는 애를 한번 출력하고 여기에 코드 블록이 끝났습니다. 코드 블록 실행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보면 자, 컴퓨터가 어떻게 행동을 했죠? 자, 첫 번째 변수 i에 넘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소 1, 2 이렇게 넘겨왔어요. 그런 다음에 1을 가지고 코드 블록으로 이동해서 화면에 1을 출력했고 그런 다음에 코드 블록이 아직 들여쓰기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코드 블록 실행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요 두 번째 줄까지 코드를 실행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여기에 코드 블록 들여쓰기로 된 부분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반복이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모든 코드 블록 실행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 원소로 이동합니다. 자, 넘버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소 2죠. 2를 i에다 담고 자, 마찬가지로 코드 블록을 실행해요. 2 코드 블록 실행이 끝났습니다. 여기도 코드 블록 실행이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원소인 3을 다시 i에 담고 프린트 3 그리고 코드 블록 실행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처리하는 게 for 반복문입니다. 자, 여기에 원소의 길이가 더 길면 어떻게 되죠? 이 원소가 다 한 번씩 어떤 코드 블록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 자체가 요 뒤에 있는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는 요 자료 구조, 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 앞에 있는 변수에 이렇게 담길 때까지 반복을 처리하게 돼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변수 요거는 임의로 자기가 마음대로 지정하고 싶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a로 내가 abc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bc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변수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원소 각각을 여기에서 꺼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같은 변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in 다음에 오는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는 뭐 리스트, 딕셔너리, 문자열, 어떤 범위가 있는 데이터의 원소들이 여러 개 있는 집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여기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에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콜론, 요건 제어문을 나타내는 거라 했죠. 그래서 항상 콜론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들여쓰기를 해서 반복되는 동안 요 코드가 이렇게 실행해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코드 블록,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코드 블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숫자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뭐 문자로 뭐 바나나, 사과, 뭐 오렌지 이렇게 자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대신에 ABC에 담기는 게 앞서 했던 예제는 숫자였지만 지금은 바나나, 사과, 오렌지 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원소가 하나씩 입력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퀴즈예요. 자, 세 번째 퀴즈. 판매가가 저장된 리스트가 있대요. 자, 그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폴문을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하래요. 뭔 얘기냐면 리스트가 원래는 있었는데 얘는 판매 원가만 있던 거예요. 100원, 200원, 300원. 자, 우리가 근데 물건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죠.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판매 원가만 있을 때 최종적으로 출력해야 되는 값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 100원이라고 하면 10%가 추가된 110, 200원이라고 하면 220원 뭐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다시 리스트를 만드냐면 자, append 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리스트에 어떤 특정한 원소를 넣고 싶으면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죠. 그 함수를 사용해서 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리스트 변수에 자, 계산한 결과값을 새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데이터 타입에서 리스트의 append 부분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게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다른 게 있냐면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ange는 뭐냐면 자, 자, range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범위를 0부터 이건 9까지지만 우선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0부터 10까지 만든다, 0부터 9까지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0,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다 일일이 입력해야만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숫자가 10,000, 20,000, 30,000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11, 12, 13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큰 숫자까지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럴 때 한 번에 잘 시작과 끝 지점만 이렇게 지정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리스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자, range라고 하는 건 범위란 뜻이죠. 그래서 괄호 치고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0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끝낼 건지 이 범위를 입력하게 되면
숫자를 하나씩 일씩 증가시켜서 요 마지막 지점까지 어떤 수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결과가 여기는 10을 입력했지만 9죠. 그래서 요 마지막 끝 지점에 있는 숫자는 포함이 안 되고 요 직전까지의 숫자까지만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애를 레인지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인지가 요렇게만 실행하면 이렇게 함수 기호로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변수에 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3만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0부터 3만까지 숫자를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일이 숫자를 다 기입할 필요 없이 이렇게 수열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range 함수예요. 자, 이걸 가지고 반복문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range 하고 이렇게 해주면, 자, 얘는 리스트처럼 어떤 특정한 범위가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이 이렇게 변수 i에 할당돼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리스트와 거의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될 때 이걸 다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시작과 끝점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for문과 if문을 사용해서 3의 배수만 출력하래요. 자, 요게 네 번째 퀴즈입니다. 그래서 넘버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3, 100, 23, 33, 72, 94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3의 배수만을 화면에 이렇게 리스트에 담아서 출력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자, 얘를 반복하라는 얘기죠. in numbers 하고 화면에 하나씩 출력하면, 자, 3, 123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얘 하나씩 값을 계산할 때 if문을 써야겠죠.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요거를 판단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야겠죠. result. 여기에 뭔가 append 함수나 뭐 이런 걸 써서 얘가 3의 배수이면 여기 result 여기다 추가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넣지 않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최종적으로는 요 변수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if 어떻게 해야겠죠. 아무튼 이게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제어문이에요. 마지막 제어문. 얘는 뭐냐면은 while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얘는 for문과 다르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복을 제어하냐, 얘가 몇 번을 반복하게 어떻게 제어하냐, 이거를 조건문을 써서 반복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반복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반복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 조건문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자, while문이 있어요. while문을 쓰고, 그 다음에 조건문, 우리가 앞서 if문에서 배웠던 그런 조건문 조건식을 쓰고, 그런 다음에 콜론 쓰고 코드 블록,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써봅시다. 자, while, 그런 다음에 조건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이렇게 해보죠. A와 B가 두 개가 있는데, 자, A와 B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식을 써주라 했죠. A와 더하기 B가 15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A 더하기 B는 15입니다. 이렇게 아까 if문에서 뭐가 바뀌었죠? while만 바뀌었어요. 자, while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속 이렇게 실행되죠. 자, 계속 무한히 이렇게 프린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은 요 조건이 참일 때 음, 네, 요 조건이 A와 B를 정하고 요 조건이 while 뒤에 있는 요 조건이 참인 경우 얘를 계속 실행해라.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면 A 더하기 B가 15보다 14보다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반복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if문하고 똑같지만 다른 거는 이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반복하냐 반복하지 않냐 이 차이로 while과 if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거짓이므로 거짓일 때는 요 아래 코드 블록을 실행하지 않겠다 하는 게 while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if문처럼 else를 쓸 수가 있어요. 위 조건을 만족하지 A 더하기 B는 14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면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반복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위 조건이 참이 아니므로 얘는 반복은 하지 않고 else if에 썼던 else랑 똑같이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while문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건이 참인 경우 계속 무한히 반복되니까 이 while문을 쓰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자, 요거는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자, 조금 패스를 하고 자, 반복문을 그러면 몇 번까지 실행할 건지 그래도 정해야 되지 않냐? 무한히 이거 반복만 해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틀릴 때까지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자, 좀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A가 1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하고 자, while문을 이렇게 썼어요. 자, A가 100보다 작냐?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A가 100보다 작냐? 맞죠? A에는 1이니까 1은 100보다 작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실행하면 자, 무한히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얘 조건이 참이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99번 뭐 이 정도만 반복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A에다가 A는 A 더하기 1 한 번 반복을 할 때마다 값을 1씩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더 이상 무한히 반복되지 않고 숫자 100까지 딱 출력하고 이제 반복이 종료가 됐어요. 자, 여기에 출력되는 값 A를 보면 자, A가 10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죠. 이게 왜냐면은 이 처음에는 1이었지만 자, 처음에는 1이었지만 그래서 위 아래에 있는 while문이 조건문이 참이어서 아래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a라는 값에 a 원래 값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이 a라는 애는 숫자가 1씩 계속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100이라는 수를 만족하게 되고 얘가 a가 100이라는 값이 될 때 100은 100보다 작지 않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거짓으로 바뀌게 되고 이 while문은 더 이상 이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while은 항상 이 조건이 참일 때만 동작하니까 이 위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계속 반복하게 하고 계속 반복을 더 할 때마다 이 조건문이 거짓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코드 블록을 수정하면 우리가 반복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떤 값을 계속 더해 줌으로써 while 반복문을 제어하는 방법도 있고 break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해서 반복을 제어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요게 아까 했던 그거고, 자, break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반복을 계속해요. 반복을 계속 하는데 a를 출력하는데 만약에 a가 50이 됐으면 더 이상 반복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break라고 하는 거 요 구문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화면에 50까지만 출력되고 반복이 종료가 됐죠. 자, 요 구문이 없었을 땐 어떻게 되냐면 100까지 원래 출력이 되지만 요 브레이크 언제? if a가 50을 만족하면 이때 요 조건이 참이므로 요 브레이크를 만나게 돼서 요 while 반복문의 반복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if문을 안 쓰더라도 여기에 바로 브레이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한 번만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반복이 종료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써서 어떤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반복을 종료.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은 계속 반복하게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이 안 되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a 변수가 100 이상이므로 반복문을 이렇게 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드디어 반복이 종료됐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범위가 for문처럼 어떤 특정한 리스트처럼 원소를 가지고 있는 값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제어를 반복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퀴즈는 뭐냐면은 while문을 써서 대기 번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최대로 대기 번호를 발행할 수 있는 수는 10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while문을 쓰기 위해서 조건문을 쓰고 자, 그 조건문은 1000을 만족하냐 그렇지 않냐 어떤 값이 1000이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거를 비교해야겠죠. 그랬을 때 자, 최대 발행 대기 번호 수가 1000이면 이제 반복문을 종료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 자, while문을 써서 1부터 100까지 수를 만들고 그 수에 존재하는 모든 홀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for문에서 반복하면서 3의 배수인 것들만 추려내는 코드를 작성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while문을 써서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홀수인 것들은 다 더하는 거예요. 값을 다 더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인지를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if문을 써야겠죠. 그래서 홀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2로 나누어 봤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 거고, 나머지가 0이 아닌 1이면 이제 홀수인 거죠. 그 나머지 연산하는 그런 연산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어문에 관한 이제 강의였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